평생을 모범 운전자로 살아온 영국의 한 노인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도로 위의 무법자들은 교묘하게 사고를 조작하고 늙은 운전자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경찰조차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 억울한 누명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영국 경찰도 사기꾼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 것. 바로 한국인 사위가 선물한 특별한 기술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진실로만 세상을 침묵시킨 통쾌한 사이다 현장.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해롤드입니다. 올해로 78, 런던 토박이죠. 제 손은 40해 동안 커다란 2층 버스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도, 눈이 쌓이는 날도,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도 저는 그 붉은 버스를 몰았어요. 빅토리아역에서 킹스크로스까지, 옥스퍼드 서커스를 지나 피카딜리까지. 런던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그 길을 수천 번도 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사고도 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은퇴하던 날 회사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어줬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치고 사장님이 직접 감사패를 건네주셨죠. 40해 무사고. 그 5글자가 새겨진 금빛 명패를 받아들던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지켜온 것이구나. 사람의 목숨을 싣고 달리는 운전자로서 저는 한 번도 그 무게를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은퇴 후의 세상은 제게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버스 기사 해롤드가 아닌 그냥 늙은 해롤드가 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면허를 갱신하러 가면 젊은 직원들이 제 서류를 유독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해마다 보험료를 올렸고 어느 날은 갱신 거부 통지서까지 날아왔어요.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고령 운전자 위험군. 40해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던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험군이 되어버린 겁니다. 동네 마트에 갈 때면 딸 엘리가 늘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직접 운전하게요? 차라리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그 말투는 분명 걱정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마치 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아내 메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요즘 밤눈이 좀 어둡지 않아요? 낮에만 다니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조심스러운 말들이 저를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뉴스를 볼 때였어요. 텔레비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려서 건물로 돌진했다느니, 역주행을 해서 대형 사고가 났다느니. 그럴 때마다 아내와 딸의 눈빛이 저를 향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아빠도 조심해야 해요. 당신도 이제 늙었잖아요.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40해의 명예가 78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그런 저를 유일하게 운전자로 대우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위, 기석이었어요. 기석은 5년 전에 딸 엘리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과연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영국 사위도 많은데 왜 하필 한국 사람이야? 속마음을 털어놓자면 그런 편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제 걱정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어요. 기석은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명절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장을 봐왔고 제가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무엇보다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한국에서는 장인어른을 아버지처럼 모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호칭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석은 제 낡은 세단을 자신의 차처럼 아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세차를 해줬고 엔진 오일도 제때 갈아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기석은 제 차 앞유리에 낯선 검은 물체를 달았어요. 생긴 건 투박했습니다. 네모난 상자에 렌즈 같은 게 2개 달려 있었죠.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버님, 이건 한국에서 온 블랙박스라는 겁니다.
기석이 말했어요. 영국에선 흔치 않지만 한국에선 거의 모든 차에 달려 있어요. 도로 위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이 탐탁지 않았어요. 시야를 가리는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내가 운전을 못해서 이런 걸 다는 건가? 퉁명스럽게 물었더니 기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아버님의 운전 실력은 제가 본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40해 무사고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건 아버님의 실력을 의심해서 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버님을 지키기 위한 물건이에요. 말하자면 도로 위의 변호사 같은 거죠. 도로 위의 변호사.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위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나도 이제 이런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검은 상자가 제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저를 구해줄 유일한 방패가 되리라는 것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런던에서는 드물게 햇살이 비치는 날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템스강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엘리가 임신 소식을 알려준 지 한 달이 지났고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곧 증조할아버지가 될 터였어요. 아, 물론 할아버지죠. 한국에서는 외할아버지라고 부른다면서요. 기석이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운전대는 제가 잡았습니다. 조수석에는 기석이, 뒷좌석에는 아내 메리와 딸 엘리가 나란히 앉았어요. 차에 시동을 걸자 룸미러 뒤에 달린 그 검은 상자에서 파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버님. 상시 녹화 모드예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런던의 도로는 언제나 복잡합니다. 특히 일요일 오후에는 나들이 나온 차들로 더 붐비죠. 하지만 저는 이 도로를 40해 동안 달렸습니다.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길이에요. 신호등의 타이밍, 어느 차선이 덜 막히는지, 어느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가능한지. 모든 것이 제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석이 대시보드 쪽을 체크하더니 말했어요. 메모리 포맷 완료됐고 전후방 카메라 모두 정상 작동 중입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전 점검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고작 레스토랑에 가는 건데 뭘 그리 대단하게 준비하나 싶었거든요. 이게 소리도 녹음이 되나요? 뒷좌석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기석이 고개를 돌려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차 안팎의 소리가 모두 녹음됩니다. 아주 작은 소리도 잡아내요. 그러자 엘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운전하면서 하는 혼잣말도 다 녹음되겠네요? 아빠, 이제 욕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하지만 기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전후방 QHD 화질입니다. 밤에도 대낮처럼 선명하게 찍혀요. 번호판도 깨끗하게 보이고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만약의 상황. 저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40해 무사고 경력자에게 무슨 만약의 상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를 즐기고 싶었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런던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붉은 2층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니 괜히 반가웠어요. 저 버스를 운전하던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던 그 시절, 저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가족을 태우고 레스토랑에 가는 늙은 운전자일 뿐이지만 그래도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날씨는 정말 변덕스러워요. 아까까지 햇살이 비치더니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와이퍼를 켰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차 안을 채웠죠. 사각, 사각, 사각. 마치 시계 초침 소리 같았습니다. 아버님, 비가 오니까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 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0해 동안 온갖 날씨에 버스를 몰았는데 이까지 빗줄기가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기석의 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어요. 무언가 불안한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때 그 표정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교차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고 저는 천천히 속도를 높였어요. 앞에는 화려하게 개조된 스포츠카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금색 휠에 낮게 깔린 차체, 요란한 배기음.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차였어요. 저는 그 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스포츠카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제 차 앞에서 느릿느릿 기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호는 아직 녹색인데 말이죠.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뭐 하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기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앞차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버님, 저 차 이상합니다. 거리 좀 더 두세요. 저는 기석의 말대로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정지선 앞에 멈춰 섰어요.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앞에 스포츠카도 멈췄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의 한 장면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곧 태어날 손주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아내와 엘리의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아빠, 여보, 세상에 무슨 일이야?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분명 저는 멈춰 있었어요. 신호를 지키고 정지선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앞을 보니 제 차의 범퍼가 스포츠카의 뒷부분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앞차가 후진을 한 거예요. 저를 향해 돌진해온 겁니다. 기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다 찍혔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스포츠카에서 3명의 청년이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요. 그들의 복장은 한눈에 봐도 불량한 느낌이었습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팔뚝에는 험악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부류를 로드맨이라고 부릅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녀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녀석의 이름은 카일이었어요. 카일은 목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운전을 발로 해요? 멀쩡히 서 있는 차를 왜 들이받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들이받았다고요? 분명 당신들 차가 후진을 해서 부딪힌 건데요. 카일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어요. 아, 진짜. 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다니까. 이 영감탱이가 브레이크도 제대로 못 밟아? 늙으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사람을 쳐? 옆에 있던 다른 두 녀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완전히 서 있었는데 뒤에서 쿵 하고 박더라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그들의 연기는 능숙했습니다. 마치 수십 번은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제 얼굴을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분명히 멈춰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이어서 정지선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당신들 차가 갑자기 후진을 했잖아요. 하지만 카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 소리야, 할아버지. 눈이 침침해서 헛것을 본 거 아니야? 우리가 왜 후진을 해? 말이 돼.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빗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이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다 해도 빗줄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카일 일당을 향해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저 차 옆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석에게 외쳤어요. 기석,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분명히 저 차가 후진을 했다고. 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침착하세요. 카일이 기석을 힐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뭐야, 저 동양인은? 할아버지 보호자야? 어이, 거기 있는 양반. 당신 장인이 운전을 개판으로 해서 우리 차를 박았어. 수리비 물어내야 할 거야. 아니, 병원비도 내야겠다. 내 목이 완전히 나갔거든. 카일은 과장되게 목을 돌리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해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내지 않았는데 이런 사기꾼들에게 누명을 쓰게 될 줄이야. 더 서러운 건 제가 늙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고령 운전자. 그 딱지가 붙는 순간 저는 이미 유죄였습니다. 엘리가 차에서 내려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라 배가 불러 있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이 녀석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분명히 저쪽에서 후진을 했단 말이야. 엘리의 눈에 걱정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임신한 딸을 이런 상황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카일 일당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제 차 주위를 서성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증거 사진 찍어도 범퍼 찌그러진 거 다 나오게. 그러면서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보험 들어있어요? 없으면 큰일인데. 우리 차 수리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거든. 저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이건 계획된 범행이었어요. 늙은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아 일부러 사고를 낸 다음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영국에서는 이런 보험 사기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들이 주요 타깃이었어요. 왜냐하면 늙은 사람들은 반박하기 어렵고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을 내주니까요.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저는 한 줄기 희망을 품었습니다. 경찰이 오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기석은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 차에서 꺼냈는지 저는 몰랐어요. 기석은 화면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 미소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파란 경광등이 빗속에서 번쩍이고 사이렌 소리가 멈췄어요. 차에서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젊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중년의 여자였어요. 그들은 우산도 쓰지 않고 현장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찰관들은 먼저 카일 일당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입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카일은 즉시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 경관님. 저희가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뒤에서 저 할아버지 차가 갑자기 들이받았어요. 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완전 날벼락이에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멈춰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이어서 정지선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제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 백발을 보았고 주름진 얼굴을 보았고 떨리는 손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쪽의 젊은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이미 답을 읽었어요. 그는 저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고령 운전자 표지판은 붙이셨습니까?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으셨던 건 아닌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제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저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있었어요. 40해 무사고의 기록이 78이라는 나이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억울함이 눈물이 되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자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교차로에 CCTV가 있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쪽에는 없습니다. 예산 문제로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그 말에 카일이 씩 웃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녀석이었어요. 그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CCTV가 없으면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늙은이의 말보다 젊은이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리니까요. 카일이 다가와서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마치 저를 가르치듯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솔직히 인정하시죠? 나이 드시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브레이크 밟는 게 조금 늦었던 거 맞죠? 저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후진을 한 거라고요. 하지만 카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에이, 거짓말하시네. 우리가 왜 후진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경관님. 우리는 그냥 신호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쿵 하고 박힌 거예요. 다른 두 녀석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저희 셋 다 증인이에요. 완전히 서 있었는데 뒤에서 들이받았다니까요. 경찰관은 도로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빗길이라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스키드 마크라고 하죠. 급정거를 했을 때 남는 검은 자국 말이에요. 하지만 비 때문에 모든 흔적이 씻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리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딸 엘리가 나서서 경찰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우리 아빠는 40해 동안 버스를 모신 베테랑이에요.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고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비를 맞으며 아버지를 변호하는 딸의 모습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증거 없이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으니까요. 그러자 카일이 끼어들었어요. 아, 목격자 있잖아요. 저희 셋이 다 봤다니까요. 저 할아버지가 들이받은 거 확실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40해의 명예가 늙은이의 실수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관은 저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제 생년월일을 확인하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이 저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기석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경찰관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관님, 잠시만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카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야, 스마트폰으로 찍었어? 우리가 박는 거 못 찍었을걸. 하지만 기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태블릿 화면을 경찰관 앞에 들이밀었어요. 기석은 경찰관에게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관님, 이 영상을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사고 발생 1분 전부터의 기록입니다.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카일 일당도 목을 빼고 구경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대체 뭘 찍었길래 저러나 싶은 눈치였죠. 기석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앞유리 너머로 빗방울이 맺힌 풍경이 보였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앞에 스포츠카가 달리고 있었어요. 화질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낮인데도 마치 고화질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영상 속에서 제 차가 정지선에 멈춰 섭니다.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앞에 스포츠카도 멈췄어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결정적인 장면이 나타났어요. 스포츠카의 후진등이 하얗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빠른 속도로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 차를 향해 돌진해 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쿵. 영상 속에서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리고 그 순간 제 차의 속도계가 화면 한쪽에 보였어요. 숫자는 분명하게 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차는 완벽하게 정지해 있었어요. 움직인 건 앞차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화면에 코를 박을 듯이 들여다봤어요. 기석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 장인어른 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전방 카메라로 찍힌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차는 완벽하게 정지해 있었고 앞차가 후진을 해서 부딪힌 거예요. 카일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에이, 그거 조작한 거 아니야? 요즘 영상 편집 쉽게 하잖아. 그런 건 증거 안 되거든. 기석은 대꾸 없이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보시죠. 화면이 전환되었어요. 이번에는 제 차 뒤쪽 풍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사고가 나기 훨씬 전 스포츠카가 제 차 뒤에 바짝 붙어 위협 운전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 간격이 1m도 안 되어 보였어요. 전형적인 난폭 운전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골목에서 스포츠카가 잠시 멈춰 선 모습이 보였어요. 3명의 청년이 차에서 내려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차를 가리키며 웃고 있었어요. 입모양으로 봐서는 뭔가를 작당 모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타더니 제 차 앞으로 끼어든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었어요. 경찰관이 놀란 눈으로 기석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언제 찍힌 겁니까? 기석이 대답했어요. 오늘 오후입니다.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타임스탬프가 있어요. 경찰관은 화면 하단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카일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그쪽 차에서 찍은 거잖아. 우리한테 유리하게 편집했을 수도 있고. 기석은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은 암호화되어 있어서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시면 원본 파일이 그대로 있어요. 포렌식 분석을 하셔도 됩니다.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석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석이 볼륨을 높이며 말했어요. 음성 녹음도 됩니다. 영상 속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 와이퍼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저 늙은이, 돈 좀 뜯어내자. 제대로 걸렸어. 이건 카일의 목소리였습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 그들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빗소리에 묻혀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 비열한 속삭임이 한국산 마이크에는 선명하게 포착된 것입니다. 카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블릿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녹음 내용이 빗속의 모든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늙은이 차 좋네. 돈 좀 있겠다. 제대로 뜯어먹자. 카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다른 녀석이 대답하는 소리도요. 야, 근데 후진할 때 너무 세게 박으면 안 돼. 적당히 해. 그래야 의심 안 받아. 이건 명백한 사전 모의였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보험 사기였어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중년의 여자 경찰관은 카일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자네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 볼래? 카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조작된 거라니까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울렸어요. 녹음 속의 목소리는 분명히 그의 것이었고 방금 전에 들은 그의 고함 소리와 똑같았으니까요. 기석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경관님, 이 블랙박스는 영상뿐 아니라 차량 속도, GPS 위치 정보, 충격 감지 데이터까지 기록합니다. 원하시면 모든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조작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 영상과 녹음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군요. 카일 옆에 있던 녀석 하나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젊은 경찰관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꼼짝 마. 또 다른 녀석도 붙잡혔어요. 세 명의 사기꾼은 이제 더 이상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방금까지 깁스를 한 척 목을 부여잡던 카일은 어느새 목 통증을 잊은 듯 멀쩡하게 서 있었어요. 중년의 여자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살짝 들어올리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가해자 취급하던 경찰관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카일 일당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자네들은 특수상해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카일이 악을 썼어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세 명의 사기꾼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화려하게 개조된 그들의 스포츠카는 견인차에 의해 끌려가게 되었어요. 저는 비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몇 분 전만 해도 저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40해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를 구한 건 변호사도 목격자도 CCTV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위 기석이 제 차에 달아준 작은 검은 상자, 그 한국에서 온 기계였습니다. 기석이 조용히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우산을 펴서 저를 가려줬어요.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기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엘리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야. 너무 무서웠어. 임신한 딸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 메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말 아찔했어. 저는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기석이 제 차에 달아준 건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사위의 깊은 존경이었고 늙은 장인이 세상의 편견에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주는 단단한 방패였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석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기석. 정말 고마워. 기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그 말에 저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줬어요. 카일 일당은 경찰서로 끌려갔고 우리 가족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외식은 당연히 취소됐지만 아무도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살아서 무사히 명예를 지키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돌아가는 길에는 기석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저녁 노을이 살짝 비치고 있었어요. 런던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40해 동안 달렸던 그 익숙한 길들이요. 저는 룸미러 뒤에 달린 블랙박스를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불빛이 여전히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까 그 사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기계가 거슬렸습니다. 감시당하는 것 같았고 제 운전 실력을 못 믿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 작은 기계가 제 40해의 명예를 지켜줬습니다. 기석, 영국에는 이런 게 별로 없다네. 제가 말을 꺼냈어요. 사생활 침해니 뭐니 해서 말이야.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히는 걸 싫어하거든. 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문화 차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블랙박스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이 바로 그랬거든요. 만약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저는 억울한 가해자가 됐을 거예요. 40회의 무사고 기록은 물거품이 되고 늙어서 사고를 낸 노망난 할아버지로 기억됐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엘리가 말했어요. 아빠, 기석 씨가 이 블랙박스 모델 고르느라 며칠 밤을 샌 줄 알아? 어두운 데서도 번호판이 제일 잘 보이는 렌즈여야 한다고, 각도는 몇 도가 좋다고, 메모리 용량은 얼마나 되어야 하느니. 완전 집착 수준이었다니까. 저는 기석을 바라봤어요. 그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영국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니시려면 최고급 모델이어야죠. 기석이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좋은 블랙박스를 선물하는 게 효도예요. 부모님 차에 달아드리는 거 거의 문화 같은 거거든요. 아버님한테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청년이 제 딸과 결혼한 지 5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 걱정도 했고 편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그 모든 벽을 행동으로 허물었어요. 아내 메리가 뒷좌석에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우리 사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대단해.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야. 기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이런 가족을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다시 한번 그 블랙박스를 올려다봤어요. 작은 검은 상자.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눈, 정의를 증명하는 입, 그리고 저를 지켜주는 사위의 마음까지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기계가 한국에서 왔다고 했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어요. 어떤 나라이기에 이런 기술을 만들었을까? 어떤 문화이기에 부모님 차에 이런 걸 달아드리는 게 효도가 될까? 저는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위의 고향, 그리고 오늘 저를 구해준 그 기술이 탄생한 나라를요.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집에서 해결했습니다. 엘리가 파스타를 만들었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까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웃으며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카일 녀석들 표정 봤어요? 완전 사색이 됐더라니까. 엘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기석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별보다 밝은 빛이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동네 펍에 갔습니다. 은퇴한 버스 기사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오늘도 테이블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지, 윌리엄, 토마스. 모두 저처럼 붉은 2층 버스를 몰던 베테랑들이에요. 해롤드,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조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맥주잔을 내려놓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교차로에서 벌어진 일, 후진에서 박은 스포츠카, 저를 가해자로 몰려던 젊은 녀석들, 그리고 경찰까지 저를 의심했던 그 순간들을요.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윌리엄이 말했어요. 요즘 그런 보험 사기 많다더라.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을 노린다고 하더군.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사촌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 결국 억울하게 합의금 냈다더라. 증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대.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제 저도 그렇게 될 뻔했으니까요. 근데 넌 어떻게 됐어? 무사히 넘긴 거야? 조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기석이 전송해준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서 스포츠카가 후진하는 장면,
제 차가 완벽하게 멈춰 있는 장면, 그리고 녀석들이 저 늙은이 돈 뜯자고 속삭이는 음성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오, 이게 뭐야? 화질 좀 봐. 조지가 감탄했어요. 영화 같잖아. 윌리엄도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이라고? 대단하네. 이런 게 있으면 우리도 안심하고 다니겠는데. 토마스가 덧붙였어요. 그래, 이거 어디서 사? 나도 하나 달아야겠어. 저는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내 한국 사위가 달아준 거야. 블랙박스라고 해.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차에 달려있대. 친구들이 부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야, 해롤드. 내 사위 정말 대단하다. 효자네, 효자. 윌리엄이 말했습니다. 저는 씩 웃었어요. 그렇지, 내 사위 효자야. 맥주를 마시면서 저는 계속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기석이 블랙박스를 달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가해자가 됐을 거예요. 40해 무사고 기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을 거고 저는 늙어서 사고를 낸 노인네로 기억됐겠죠.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올랐을 테고 어쩌면 면허까지 빼앗겼을 수도 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아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기석을 불렀습니다. 기석은 거실에서 엘리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기석, 잠깐 이리 와보게. 기석이 다가오자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식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는 거요. 기석에게서 배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른께 이렇게 감사를 표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기석은 황급히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기석은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엘리가 다가와서 우리 둘을 껴안았어요. 아빠, 기석 씨 덕분에 아빠 명예를 지켰잖아. 기석 씨, 정말 고마워요. 아내 메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합류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데 모여 부둥켜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년에는 기석과 함께 한국에 가보기로요. 이토록 정직하고 억울함을 참지 않으며 노인을 지키는 기술을 만든 나라를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한국 덕분에 명예를 지킨 이야기를 꼭 들려줄 겁니다. 이제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두려움 없이요. 제 옆에는 믿음직한 사위 기석이 있고 제 머리 위에는 진실을 기록하는 한국의 눈이 있으니까요. 40해 동안 런던의 길을 달려온 저의 명예는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겁니다. 작은 검은 상자 하나가 저의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저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사위의 사랑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안전벨트였어요. 오늘 영국의 해롤드 할아버지가 겪은 일 어떠셨나요? 평생 모범 운전자로 살아온 한 노인이 도로 위의 사기꾼들에게 누명을 쓸 뻔했습니다. 경찰조차 나이 많다는 이유로 그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사위가 달아준 작은 블랙박스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기석 씨가 장인어른 차에 달아드린 건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족을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이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과 한국인의 정이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